자, 오늘은 항상성 유지의 이제 첫 번째 예시인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농도예요. 자,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조절해주는 중추는 이제 우리의 간내 시상하부겠죠? 항상성 유지의 중추인, 자,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총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이제 기관들이 어디냐면, 자, 우리의 이제 이자액을 분비하기도 했던, 자, 이자라는 기관이 등장합니다. 자, 이자는 우리 그때 내분비샘이기도 하면서 외분비샘이기도 한 그런 기관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자에는, 자, 베타세포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부분과, 자, 알파세포라고 불리는, 네, 그런 부분으로, 네,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혈당량 조절에 또 관여하는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 우리 몸의 이제 화학 창고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간입니다. 간. 이렇게 이제 간내와 이자와 이제 간이 등장하는데, 자, 간내 시상하부는 일단,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항상 이제 체크를 하는데, 자, 만약에, 자, 혈당량이, 자, 정상보다 높을 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낮추자라고 하는 명령을 이자의 베타세포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이자의 베타세포는 이제 뭘 분비하냐면, 그때 배웠죠? 당뇨병 배우면서.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인슐린은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인슐린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 간에 작용해서, 자, 간에 많이 모여있는 포도당을, 자,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걸 촉진을 합니다. 자, 포도당은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걸 이제 포도당이라 그랬고, 그런 포도당들을, 동그라미를 그릴게, 길게 연결해 놓은, 엄청 길게 연결해 놓은 게 글리코젠이라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포도당들을 글리코젠으로 포장을 해 놓으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혈당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을 때가 언제냐면 주로 식후겠죠, 식후. 식사한 직후. 자,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이 소화를 거치면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은 융털의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되어 간문맥, 간정맥을 거쳐서 이렇게 심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흡수되었던 수많은 양의 포도당들이 현재 간에 머물러 있는데, 이 간에 있는 포도당을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글리코젠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혈당량을 낮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반대 상황도 있겠죠? 자, 혈당량이 정상보다 낮을 때, 주로 이제 밥을 먹은 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또는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들을 소모해 버렸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간내 시상하부가 이번에는 이자에 있는 알파세포를 자극을 해요. 이자에 있는 알파세포를 자극을 하면 이 알파세포에서는, 자,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글루카곤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글루카곤. 글리코젠이랑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자, 얘의 역할은 뭐냐면, 자, 인슐린에 의해서
쌓여있던 글리코젠을 다시 쪼개서 낮게 포도당으로 쪼개는 역할을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합니다. 요 일을 촉진해요. 자, 그러면 글리코젠이 쪼개져서 많은 포도당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은 늘어날 것이고 혈당량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될 때는 이 간내 시상하부가 이자만 자극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를 자극하냐면 자, 부신 속질이라고 하는 곳을 자극을 합니다. 여기도 그때 83쪽에 있는 호르몬과 내분비샘의 예시에 등장했던 곳이죠. 자, 간내 시상하부가 자,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 부신 속질이라고 하는 곳을 자극을 하면 부신 속질에서는 뭘 내보내냐면 에피네프린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피네프린도 역시 글루카곤과 마찬가지로 간에 작용해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걸 촉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아지면은 낮추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혈당량이 정상보다 낮으면 혈당량을 다시 높이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 개념 알아두시고 정말 곁다리 지식 몇 가지 알려주면 자, 우리 낱개로 되어 있는 포도당을 합치면 이제 길게 연결하면 글리코젠이냐 그러는데 자, 포도당처럼 낮게 이제 이런 당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단당류라 그래요. 단당류. 자,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뭐 2개 있으면 뭐 엿당이다, 뭐 포도당 과당이면 뭐 설탕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이 2개 되어 있으면 그걸 이당류라 그러고 자, 글리코젠이나 녹말처럼 이렇게 엄청 많은 당이 모여 있으면 그걸 우리는 다당류라 그럽니다. 다당류. 자, 그래서 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라는 단어도 좀 알아놓으시고 자, 좀 이따 교과서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전에 배웠던 당뇨병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자, 당뇨병이 등장하는데 당뇨병은 뭐냐면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병이고 이 혈당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원래는 나오지 않아야 될 오줌 속에서 당이 섞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배설단원 배우면서 했던 내용이죠. 자, 원래는 오줌 속에 포도당이 없죠. 그 없는 이유는 자, 오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일어났는데 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이 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은 100% 재흡수를 했기 때문에 오줌에 없었던 거였죠. 자, 그런데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이 재흡수할 수 있는 한계치보다 더 많은 양의 포도당이 이제 오줌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다 재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건데, 자, 그런 원인으로 이것도 했던 건데, 자, 1형 당뇨병이 있고, 그리고, 자, 2형 당뇨병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1형 당뇨병은, 네,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이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한 거니까 인슐린을 이제 투여해주면은 치료가 가능한데 2형 당뇨병은 이제 문제가 자,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배운 혈당량 조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이제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는 교과서 86페이지입니다. 자, 혈당량 조절에 대해 나와 있는데, 자,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우리는 혈당량이라 그래요. 자, 옆에 보니까, 자, 정상인의 혈액에는, 자, 혈액 100ml당 75에서 125mg 정도의 포도당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요런 자세한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어쨌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이런 애들이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자료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건강한 사람이 식사 후에 포도당과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농도를 조사한 거고, 간은, 자, 나는 운동한 사람의 글루카곤의 농도를 이제 조사한 거래요. 자, 보면 지금 여기 식사를 한 시점부터 시간이 흐르면 포도당이 증가하죠. 자, 이건 당연하겠죠. 내가 방금 탄수화물을 먹었고 그 탄수화물이 소화됐을 거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당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따라서 수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포도당의 양이 줄어드니까 인슐린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자, 식사하기 전까지는 공복이 오래됐기 때문에 혈당량이 굉장히 낮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고 있다가, 자,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글루카곤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분비량이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운동을 시작을 하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중에 있던 많은 포도당을 소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내용들 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내용도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교과서 왼쪽 아래에 보면은, 자, 이자에 보면 이렇게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런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 같이 이자 안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가 모여 있는 섬 모양의 조직이 있는데, 그런 걸 이자섬이라 그런대요. 이자섬. 이자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각각의 이제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는데, 자, 음식을 먹으면, 밑에 설명 볼게요. 음식을 먹으면, 자, 포도당이 흡수되니까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이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자, 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자, 체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대요. 자, 이게 왜 혈당량을 낮추는 거냐면, 자, 일반 세포들이 있어. 자, 세포들이 있는데, 자, 주변에, 자, 혈액이 이제 흐르고 있으면, 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겠죠? 자, 그 포도당들을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흡수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은 줄어드는 거니까, 교과서에서 말한 대로 주변에 있는 체세포들이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게 되면 혈당량은 떨어지는 게 맞겠죠?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흡수해서 체세포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혈당량을 낮추기도 합니다. 자, 방금 말했던 이런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런데 그런 인슐린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면 수용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이런 혈당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서 당뇨병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뇨병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 87쪽 아래에 나와 있어요. 이거 먼저 보면은, 자, 당뇨병은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기도 한다. 자,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
자,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분비가 잘 되고 있는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슐린이 표적세포인 체세포나 간세포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 우리들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또는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당뇨병의 증상들 나와 있네요. 체중이 이유 없이 감소하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시야가 흐려지고 심한 갈증이 나고 오줌도 자주 마렵고 피로를 쉽게 느끼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87쪽 위에를 보면은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에요. 자, 식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운동을 하면은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포도당을 이제 점점 소모해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간내 시상하부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을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랬죠. 여기 두 개 나온 호르몬들 이름 좀 잘 알아둡시다.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 자, 이 둘은 이제 같은 일을 하는데, 자,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해요. 이런 일들을 해서, 혈당량을 다시 높여주는데,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혈당량 조절에 대한 그림을 보면, 우리가 방금 필기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죠? 혈당량이 증가해서, 정상 혈당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식사 후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요로 일을 통해서 혈당량을 낮춘다. 반대로 우리 몸의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은 이자의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을 부신 속질은 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요러한 과정을 통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복잡한 내용이지만 자꾸 반복하면 할 수 있어요. 복습을 잘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입니다. 자, 우리 몸의 온도는 보통 이제 36.5도 근처에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자, 그 조절은 자,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 발생량은 내 체내에서 얼마나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가. 열 발산량은 얼마나 내 몸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몸이 춥다고 느낄 때, 저온 자극이 있을 때와 덥다고 우리 몸이 정상보다 이제 더워진 상황, 이제 그걸로 이제 구분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자, 우리 몸의 체온이 정상보다 낮을 때, 추울 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추울 때는 자, 내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 춥다고 하는 저온 자극이 어디를 자극하냐면 역시 우리 항상성 조절의 중추인 간내의 시상하부를 자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간내의 시상하부는 이제 이걸 인지하는 거야. 이제 지금 내 몸이 지금 더 정상보다 추운 상태에 들어갔구나. 체온을 올려야겠구나라는 상황에 오면은 자,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호르몬으로 하는 일은 파란색으로 이어갈게요. 자, 이거 우리가 음성 피드백 하면서 이제 배운 내용인데, 자, TRH를 분비합니다. TRH. TRH는 TSH 방출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자, TRH는 TSH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이제 자극하냐면, 자, 뇌하수체에, 자, 전엽을 자극을 해요.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TSH는 이제 누구를 자극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자,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고, 자, 갑상샘에서는 이 자극에 따라서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티록신이 하는 일이, 자,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했었죠? 자, 티록신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자,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자, 그 물질 대사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인데, 자, 세포 호흡을 많이 하면은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물질 대사의 증가를 통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또 이제 무슨 일도 하냐면 아까 혈당량에서 등장했던 우리 부신 속질이 있어. 부신 속질. 자, 부신 속질에서 이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기억나죠? 방금 했던 건데, 그 에피네프린도 우리 전에 처음 얘를 배울 때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 에피네프린이 물질 대사 촉진하는 일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간내 시상하부가 우리 부신 속질을 자극할 때 어떤 걸 이용했었냐면, 자, 교감신경을 통해서 얘를 자극했었죠. 글씨가 왜 이래? 신경은 지금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자,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을 자극하면, 자, 부신 속질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 교감신경은 부신 속질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자, 또 무슨 일도 하냐면, 자, 우리 몸에 이제 피부에 있는 피부 근처에 이제 털을 이제 잡고 있는 그런 근육들을 이제 임모근이라 그러는데, 자, 임모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을 수축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있는 털들이 쭈뼛쭈뼛 서게 돼요. 우리 막 추울 때 닭살 돋는다 그러잖아. 우리는 지금 그 털들이 지금 다 빠져가지고 이제 닭살만 돋는 건데, 그런 닭살이 돋는 식으로 해서 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털이 이제 누워있을 때에 비해서 자, 요 공간만큼의 공기층이 만들어지고 이 공기층이 보온 효과를 해주는 거예요. 내 몸이 추울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잇목은 수축이라는 일이 벌어지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일도 벌어지냐면 교감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자, 피부 근처로 흐르는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그 혈관을 따라 흐르던 혈액 중에 일부가 이 피부 근처까지 이제 모세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할 텐데, 그 혈관이 굉장히 얇아져 가지고 이 피부 근처로 혈액이 많이 안 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혈액이 또 우리 몸에 많은 이제 수분이니까 체온을 담고 있는데, 원래는 모세혈관 근처로 많이 지나게 되면은 외부로 그 본인이 들고 왔던 열을 많이 발산하게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야. 피부 근처로 못 가게끔. 그래서 공기층을 통해서도 막고, 피부 근처로 흐르는 이제 혈액의 양을 줄여가지고 열 발생량을 또 발산량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적는 내용은 우리 몸이 열을 뭐 방출하는 양 또는 발산하는 양,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은 증가하고 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은 감소하니까, 자, 이 둘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체온이 상승하겠죠? 체온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체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결과는 자신을 만들었던 그 원인을 억제해요. 야, 이제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만 올려. 결과가 원인을 이렇게 억제하는, 이게 음성 피드백이었죠.
그래서 정상 수치까지 체온이 도달하면은 다시 지금 진행했던 일들이 다시 멈추면서 체온이 더 오르지 않고 적당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추울 때,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은 더울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더울 때. 자, 이때는 자, 고온 자극이 간내 시상하부에 도달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간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이 정상 체온보다 높다는 걸 느끼면 체온을 낮추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아까 추울 때는 자, 뇌하수체 전엽을 더 많이 자극을 했었는데 그 양을 줄이게 됩니다. 자, TRH의 분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은 그 줄어든 자극 때문에 본인은 TSH의 분비량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갑상샘이 받는 자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갑상샘은 본인이 분비하던 티록신의 분비량을 줄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물질 대사가 억제됩니다. 자, 물질 대사를 촉진해주던 티록신의 양이 줄어드니까 물질 대사가 이제 억제되는데,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세포호흡도 줄어드는 거니까 열 발생량이 감소하겠죠. 자, 열 발생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열 발산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우리 아까 열 방출량을 이제 감소시켰던 신경이 이제 교감신경이었죠.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 상황이니까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부교감신경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아까 상황과는 반대로 자, 교감신경의 그냥 작용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랑 이제 반대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잇모근이 수축을 했는데, 자, 잇모근이 이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잇모근이 수축할 때는 쭈뼛쭈뼛 섰던 그런 이제 털들이 이렇게 눕게 돼요. 공기층이 감소하겠죠.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교감신경이 작용을 많이 할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됐는데, 이때는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요런 이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자, 피부 근처로 가는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그 주변으로 지나는 그 주변으로 지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겠죠. 아까랑 비교해서 더 많은 양의 혈액이 피부 근처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혈액이 이제 수분인데, 이제 수분이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의 많은 양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양의 열을 피부 근처로 발산하게 돼요. 열을. 그리고 이제 털이 이제 누워가지고 공기층이 없으니까 털이 더 많이 발산될 수 있겠죠. 열이. 그래서 자,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 발산량 또는 열 방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발생량은 감소하고, 자, 몸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열 방출량은 증가하니까 이들의 작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체온이 떨어지겠죠. 자, 이 체온이 떨어지는 결과가 자신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원인을 다시 억제하면서 체온이 적당히 떨어졌다 싶으면 멈춰 하는 거야. 우리 막 풍경 멈춰 하듯이 체온 감소 멈춰 이렇게 외쳐가지고
체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우리가 추울 때 이야기할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했으니까 더울 때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부교감신경이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많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더울 때는 그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돼서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 요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8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필기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데, 자, 추울 때, 자,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뭐 TRH, TSH를 통해 티록신 같은 호르몬 분비량을 조절했던 거,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속질을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열의 발생량 또는 뭐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이제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피부의 모세혈관 수축만 나와 있는데 그 잇모근 수축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열 생산량은 증가시키고 열의 방출량은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체온을 상승시키고 이 체온이 상승된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는 또 이제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와 있는데 역시 TRH, TSH, 티록신 이야기는 똑같은데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잇모근이랑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열 방출량이 증가되고 아까 티록신 분비량 감소에 의해 자, 물질 대사는 억제되면서 열 생산량이 감소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온이 하강하게 되고 체온이 하강한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간단하게 말한 내용이 책에 이렇게 길게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등교했을 때는 이 삼투압 우리 체액의 농도는 이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